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재 51쪽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입니다. 자, 사무소 문제에 있어서 공동사용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죠. 그래서 지금 단원이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들어왔고, 이 공동사무소는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1페이지 펴놓으시고 공동사무소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중개사무소는 몇 개 만들어래요?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있으면 개공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죠. 이 직원들을 우리는 고용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공동사무소는 이 개공사와 친한 개공사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되죠. 중개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같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를 공동사무소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있는데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5, 600만 원 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세 사람이 하면 200만 원씩만 내더라도 그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전에 이것을 합동사무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합동사무소 이런 간판 보죠. 또는 뭐 법무사 합동사무소가 있듯이 우리도 합동사무소에서 이름이 공동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1번 지금 했던 말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밑줄 하나 긋습니다. 다른 개공사와 거기 밑줄 긋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고, 다른 개공사와 줄을 끈 이유는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설치를 했다면 지금은 끼리끼리에서 안끼리도 가능해졌습니다. 느낌이 왔습니까?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도 되고 또 부칙육조도 되고 끼리끼리도 가능하지만 안끼리가 가능해졌기에 거기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지, 끼리끼리 설치한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공동사용 방법 2번이 별표죠. 그러면 경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갑니다. 자, 개설 등록 앞에 번호 1번 다시고,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이전 신고 앞에 2번 답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에 밑줄.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친한 분들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하니까 방금 번호를 2개 달았죠. 이 개공사가 이쪽 사무실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거나 이 개공사는 아예 이쪽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2가지인데 거기 지금 체크하신 옆에다가 반드시 크게 적어 놓으시기를,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를 체크한다면 무조건 X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내면 50%는 따라갑니다. 자, 이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 제출 X를 크게 표시해 놓으시고 모의고사 등에서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진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등록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에 뭐를 첨부해라? 성낙서를 첨부해라. 이거는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겠죠. 그런데 거기 교재에 강조했지만 시험에서 2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지 건물주인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 하면 틀려요. 그런데 이거를 수업할 때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하는데 같이 여러 명이 사용하려면 건물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강조하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임대인의 성낙서가 아니고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를 첨부합니다. 3번 사용의 제한, 이거는 문호라 만화 동그라미 1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 거기 밑줄 하나 꺼보시고 내려가면 2번도 업무 정지 기간 중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의 제한이라는 말은 공동사무소 할 수 없다. 1. 업무 정지 중에 2. 업무 정지 중에 뭐 줄은 꺼드렸지만 상식이잖아. 그죠? 이 개공사가 뭔가 잘못했겠죠. 업무 정지를 딱 받으니까 나 친구 사무실로 가서 공동사무소를 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 밑줄을 껐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재 52쪽입니다. 큰 2번 개공사의 겸업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2쪽에 개공사의 겸업 제목 옆에 보면 21, 22, 23, 24 계속해서 출제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겸업 문제 하나 정도만이라도 꼭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겸업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한 개공사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대요? 항상 등록한 자,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세 사람이 보여야만 점수하고 연결됩니다. 나 지금 세 사람이 안 보인다. 오늘부터라도 체크하셔야 돼요. 개공사 하면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개공사를 하는데 지금부터 겸업의 범위다 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자, 이때 거기 1번 보시면 2번,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의 지역 범위하고 출발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개공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는 데는 관할 구역, 관할 지역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시오. 그런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겸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 지역부터 따집니다. 1번 내려오면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분사무소는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찾으셨나요? 전국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래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대구에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대구의 물건이든 제주도 물건이든 전국의 물건을 거래합니다. 마찬가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어디에 있든 강원도 물건도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지역이 전국이다. 그죠? 이 전국에서 시험을 탁 물으면 그의 시험은 쉽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순간 지역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어야 되죠. 부칙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자, 내려가면 2번에 1번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부칙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디래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죠? 강동구 있습니다. 강동구에 천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에 부칙6조가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천호동에 있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서울시 소속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울 물건만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강동구 천호동 가보셨나요? 5분만 지나가면 여기가 하남시입니다. 여러분 하남시는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하남에 땅도 많고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와서 저기 길 건너편에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또는 토지를 소개해 주세요 하면 이 공부를 잘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거래하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물건을 거래하면 부칙6조는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애초부터 지역을 위반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 내려가면 2번 다만 이 시도를 구성하되 부동산 거래 정보망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공부도 하셨고 또 이번 주에 또 시작도 합니다.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망에 공개된 밑줄 걸까요?
관할 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칙 6조는 천호동에 있으면 서울 물건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보니까 거기에 제주도 물건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있다면 그것까지는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관할구역 외에 있는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그랬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된다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동그라미 4번에 정리되어 있죠. 자, 4번 소공사를 고용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밑줄 긋습니다.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3번 동그라미 3번 별표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위반하면 뭐 내립니까? 업무 정지 사유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 지역, 관할 구역 이런 말들은 중요한 거예요. 나와바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나와바리 이런 말 자기 구역, 관할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죠. 그래서 영업을 하는 데는 나와바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 분한테 나와바리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신랑이 그런 말 쓴대요. 그래서 내 신랑 대단하다. 이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영업 구역, 지역은 중요하다고요. 특히 문제를 걸 수 있는 것 부칙 6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내려가니까 개공사의 겸업의 범위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해 주는데 이 영업의 범위를 하기 전에 물건부터 체크하면 물건은 뒤편에 나오니까 내용이 단조롭죠. 자, 그러면 개공사별로 할 수 있는 물건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교재에는 안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은 아파트만 거래하시오.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거래하세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은 전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교재 52쪽 제일 하단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 찾았습니까? 일단 법인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이 법인에 대한 업무 범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장 넘겨셔서 53페이지 일단 하단에 보면 큰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상의 개공사의 겸업 범위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죠. 그죠? 그 옆에다가 갈로 열고 개인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 체크했던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법인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개인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 겸업은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3페이지 하단 개인부터 봅시다. 밑에 2번,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것까요? 겸업이 가능하며 법인의 겸업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줄 하나 끄시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부칙상의 개공사도 겸업에 제한이 없으나 자 거기 줄 것입니다. 겸업의 제한이 없으나 그까지만 줄 딱 꺼놓고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보이니까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개인, 공인중개사와 부칙조는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랬다고요. 제한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개인이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X. O. 제한이 없으니까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무조건 O예요. 부칙 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시험에 들어오면 O. 그 겸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금 줄 것 같던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거부터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되고 법인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고 이 법인이 하는 업무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 없죠. 오죽했으면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아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이런까지도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크게 강조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다시 53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거기 1, 2, 3, 4, 5, 6 옆에 탁 묶어 5, 6, 7, 8입니다. 밑에까지 7, 8 크게 묶어놓고 별표 탁 찍으시고 오늘 이거 하나는 가져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뭡니까? 중개업. 그거는 당근이에요. 당근. 원래 개공사니까. 자,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상가 이러면 되죠. 상가. 주택은 한마디로 뭐죠? 아파트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하는데 옆에다가 농장 X, 공장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가와 주택만 관리합니다. 밑에 3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꼴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컨설팅 하는 것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4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자, 용역의 알선 동그라미. 5번 별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상가와 주택을 분양 대행할 수 있는데 옆에 토지 분양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 작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지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6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개공사의 동그라미.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밑에다가 적기를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공사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업은 영어라고 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맹점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부동산 서브 역삼점 이런 거 보입니다. 간판에. 이런 프랜차이즈업도 할 수 있다. 박스 밑에 7번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합니다. 경매 동그라미. 8번 공매도 동그라미 하되 공매는 크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경공매 업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오늘 이거 하나는 가져가셔야 된다고 전달했으니까 첫 번째 법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합니다. 물건 잘 보셔야 됩니다. 농장, 공장이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를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일명 프랜차이즈업 그랬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상가와 주택을 분양 대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토지 하면 틀립니다.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법인의 업무로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인의 업무를 정리해 놓고는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공인중개사와 부칭유조는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꼭 물어 들어온다고요. O, X. 아,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보험 대리점을 업을 하거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개인도 어차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개법인의 업무가 더 넓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업무가 더 넓죠. 개인은 이것도 당연히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계 중개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 서버, 센츄리, 21 이런 등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계 중개법인이 그죠? 막대한 자금력과 막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만약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개사무소는 폭삭 주저앉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 부동산 재벌이라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미국의 그 막대한 재벌, 그런 재벌들의 자금,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부동산을 다 해버리면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할 때 법인밖에 못 들어와. 개인이 중개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개인 차리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계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못한다라고 하려고 만약에 외국계 법인이 우리는 인테리어업도 하자, 부동산을 개발업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아파트도 짓도록 해주자, 자꾸 이렇게 요구해버리면 우리나라 업체는 다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도 요거밖에 못하니까 외국 법인도 이렇게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려고 법인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개인은 제한 없이 다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업무는 법인이 범위가 클 것 같은데 오히려 작습니다. 개인도 모두 다 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 개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가 있는데 아까 줄 잠깐 껐지만 부칙6조는 뭐는 할 수는 없다. 경매 업무는 할 수는 없다. 요거 하나는 체크해 놓으시고 시험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부칙6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공매 업무는 할 수 없다. 겸업의 업무를 보셨습니다. 54쪽으로 넘어갑니다. 스토리가 좀 보이시는지요? 자, 이제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수업하셨고, 그 다음 이런 개공사들의 업무 지역과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를 지금 구분해 보셨다면 저런 개공사 사장님이 누구하고 일을 합니까? 직원들하고 일을 합니다. 이 직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다 라고 부르니까 지금 단원이 54쪽 고용인하고 따라 들어오는데, 자, 이 고용인은 직원으로서 자격증이 있으면 뭐라 부르죠?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 사장님은 이런 직원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직원들하고의 법률 관계가 한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고용인하고 돌았습니다. 자, 다시 첫째 줄에서 정리해 줍니다. 고용신고하여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밑줄 그쳐 업무 개시 전 체크해놓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신고하는 거 중요해요. 자, 여러분 고용신고를 한번 했다면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평생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3번 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지금 체크해드렸으니까 확인합니다. 고용신고 언제까지 하래요? 업무 개시 전, 종료는 10일 내로입니다. 이걸 반대로 대답하는 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종료신고 옆에다가 위반 시 적어놓고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종료, 해고하면 해고했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한가운데 2번 이런 고용인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하여,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 법제 15조 박스 보이십니까? 별표 찍으시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체크합니다. 법조문 보니까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일단 업무상의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도 동그라미, 본다 밑에다가 민법에서는 이를 간주조항이라고 합니다. 간주한다라고 체크를 해놓습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지문으로서 익히셔야 되고 동그라미도 해드렸는데, 자, 제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거기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용인의 행위는 누가?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조문인데, 이 본다라는 것은 민법에서 간주조항이다 그랬습니다. 간주조항인데 옆에 메모하시기를 추정한다 하면 틀린다도 표시해 놓으시고, 이 추정이라는 문제로서 문제 많이 걸었는데 여러분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은 추정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래서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랍니다. 자,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하면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뭐라고 했다? 본다.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장님인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방금 법조문에서 강조했고 제가 옮겨 적었는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다면 O입니까? X입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O, X. X입니다. 뭐가 빠졌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이 지금 동그라미 한 쓴 거 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극히 상식이지만 중개보조원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테레비가 깨졌는 것도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웃기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책임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1.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 책임의 밑줄. 줄 것이었습니까? 자, 그냥 넘겨서 55쪽 상단에 행정상 책임도 부담한다. 행정상 책임 밑줄. 세 번째, 제50조 양벌 규정도 부담하는데 거기 양벌 규정 3번 옆에다가는 형사 책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세 가지를 지금 제목에 줄 거 드렸습니다. 줄 거 드렸으니까 대답하세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는데 개공사가 무슨 책임을 진다? 1번 민사적 책임을 진다. 2번 행정적 책임도 부담한다. 3번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임이 이 세 가지를 지금 줄을 꺼드렸는데 이거를 모두 싹 묶어서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교재에도 크게 번호를 1, 2, 3을 체크했는데 이 고용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O잖아. 그죠? 근데 시험 치는 학생들은 뭐 사장님이 전부 다 책임나 조금 책임지겠지 뭐 이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 줄 거 들었잖아. 그죠?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데 요 민사적 책임의 그 내용에 보면 찾아서 줄 거세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라는 말이 흘러갑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개공사와 고용인에게 선택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그 바로 위에 줄 2번에 둘째 줄에 있죠.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놓인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사적 책임을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뜻은 자, 고용인 대표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잘못을 한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청구하는데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한다. 그죠? 말이 좀 어렵죠? 줄 딱 끊어놓고 민사 책임 익히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보시면 행정적 책임도 부담하는데 자,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단의 동그라미 1번 소공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개공사가 위반한 것으로 보므로 줄 것입니다. 개공사에게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적 처분도 부담한다. 그죠? 감 잡히십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첫째 민사적 책임 당연히 지고 두 번째 행정적 책임으로서는 이 행위로 인해서 개공사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양벌 규정 옆에다가 형사 책임 적으셨습니까? 양벌 규정은 형사적 책임인데 동그라미 1번 100%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고용인이 48조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또는 49조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되어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을 이유로 밑줄 것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 가해진다. 벌금형이 형사처벌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벌금 얼마 받았다 이런 말 예사로 듣죠. 그거 전과조에 올라갑니다. 전과. 우리가 보통 과태료 이거는 그냥 돈만 내면 끝나는데 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이 이거죠. 양벌 규정이라는 형사적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이야기하지만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방금 읽었지만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그게 48조 49조예요. 그래서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또는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는 뭐가 부과된다고요?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래서 둘 다 처벌하니까 이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수업을 쫙 진행을 하면 나중에 등록을 해서 개공사가 되면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를 고용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전부 개공사인 내가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인 때문에 내가 뭐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덤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아기 엄마는 책임져 줘야 되죠. 무슨 놈의 엄마가 유리창을 아기가 깼으니까 나 책임 안 져? 그러면 그건 세 번째 엄마나 네 번째 엄마 좀 될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니까 만약에 아기가 놀다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을 민사적 책임이라 그런다고. 근데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일이 있겠나마는 만약에 교도소 갈 일이 있다면 무슨 놈의 엄마가 야 유리창 값은 내가 물어줄게. 교도소는 아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엄마는 무슨 책임까지 부담한다? 형사적 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거예요. 아기가 유리창 깼다고 뭐 등록 취소나 업무 정리는 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행정적 책임도 있다면 엄마는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개공사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잘못이 없어도 져야 되는 책임. 진짜 엄마의 책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 관계를 보셨다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입니다. 교재 56페이지 인장 등록이라는 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고 인장을 등록한다는데 인장이 뭘까요? 도장입니다. 도장. 그럼 도장을 왜 등록합니까? 하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도장을 딱 찍죠. 그죠? 근데 이 거래계약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공사가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책임질 필요 없겠죠. 그럼 이걸 누가 작성했는데를 뭐를 보면 안다? 도장을 보면 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관청에다가 자기가 사용할 도장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장 등록인데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아주 가볍지만 체크하셔야 되는 단어는 자,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그 동그라미 1번 법조문이 우리 이 단원 전체를 체크합니다. 자, 묻고 제가 읽고 대답합니다.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묻습니다.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래요? 개공사, 소공사 찾아냈습니까?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등록할 필요 없다. 자동으로 체크하셨죠? 언제까지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 이것을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이렇게 건다고요. 업무 개시 전.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등록관청이라는 장소가 나왔죠. 등록관청이 어디죠? 등록관청이 어디냐고?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동주민센터 이런 데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에. 자, 마지막입니다.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 받습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 줄을 읽어드렸고 4개를 물었는데 지금 보시면서 대답하니까 편한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보고 그 4개를 대답 못하면 이제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등록할 사람, 언제까지, 장소는 어디 가서, 마지막 등록이다, 신고다, 허가다, 등록합니다. 인장은 반드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문제 예를 나오면 딸려가는 학생 50%입니다. 50%. 그래서 첫째 주문 딱 잡으셔야 돼요.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하라고 들었는데 무슨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2번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상의 개공사, 소공사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줄 걸까요? 시험 나왔어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막도장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자기 그 도장에 있는 이름이 주민등록상의 이름이고 가로 7, 30mm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통상 막도장이다 이래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도장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다? 가로, 세로 7에서 30mm. 그 법조문에다가
우리끼리 쓰는 말 막 도장을 등록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인감 도장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된다고요. 옆에다가 인감 도장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 가로 세로 7에서 30mm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 법인의 인장이라는 게 서울중개주식회사라면 그 도장을 등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거기 법인 인장 위에다가 대표자 인장 X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이런 도장 등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인 자체의 인장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법인에는 지점이 있다 그랬죠.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르는데 분사무소는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줄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밑에다가 지배인 이렇게 세 글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등록하는 도장은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는데 이 지배인이라고 적고는 지배인이 뭘까요? 하면 꼭 부킹 시켜주는 사람, 또 부킹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킹 시켜주는 사람은 지배인 사람 인자를 쓴다면 지금 인장 등록은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배인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지배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는데 지배인이 뭐라고요? 줄 거잖아요 지금.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 말이에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은행 본점이 서울에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그럼 수원 지점이 우리말로 하면 분사무소인데 수원 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이런 도장을 등록하고 사용하다가 지점장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점을 만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안 생겼겠어요.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이라는 도장을 등록을 해놓으면 지점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지배인이라는 개념도 하나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큰 4번입니다. 제일 밑에 인장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목에서 인장을 변경한대요. 왜 변경할까요? 인장을 잊어버리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면 바꾸겠죠. 그죠? 보기보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사 또는 소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을 하게 되면 줄 걸까요? 변경일로부터 7일 줄 거놓고 별표 탁 찍으셔야 됩니다. 변경 등록하는데 이 7일을 지금 줄은 잘 거셨지만 앞으로 공부를 할수록 15일, 3일, 30일 이런 거하고 막 같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장 변경은 며칠 내로 한다?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위반 시 제재가 교재는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다가 제일 밑에 하나 적습니다. 자, 밑에 받아쓰기. 인장 등록에 있어서는 인장 등록이라는 제목 하나에 제재를 달리 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받아쓰기 하기를 개공사 적어놓고 개공사 이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점 찍고 소공사 적어놓고 이꼴 자격정지입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어서 필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지금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 그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우리 단원에서 4군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금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하나의 주제 밑에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인장 등록을 위반한 개공사는 제재가 뭐죠? 업무정지. 소공사는 자격정지.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가 모두 14개나 됩니다. 자, 이 14개 되는 거 암기하는 것도 만만찮고 또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이 업무정지 14개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개공사의 인장 등록 위반. 뭐라고 그랬죠? 업무정지.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 이 단어만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그 14개를 다 숙지한 거하고 똑같다고. 어차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개공사가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뭐? 업무 정지 사유. 꼭 하나 건져 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57페이지 제목 하나의 한 문제라 그랬죠. 이번에는 휴업, 폐업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휴업이 무슨 뜻이죠? 휴업, 좀 쉬는 게 휴업이겠죠. 왜 쉬지요? 피곤하니까, 그죠? 그럼 피곤해서 쉬는 걸 휴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 제목이 폐업 돼 있죠. 폐업은 뭘까요? 그만두는 것. 왜 그만두지요? 하기 싫어서. 자, 역시 제목 하나의 한 문제인데 그 제목 제일 오른쪽에 보면 21, 22, 23, 24 또 쫙 들어오잖아 봐요. 아주 가벼운 단어인데 제목 하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휴업은 언제든지 자유로운데, 그죠? 이 휴업, 폐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3개월 초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줄 것입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묻습니다. 개공사는 휴업을 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OX. XX. 3월 초과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3월 초과예요. 그때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하겠어. 그럼 등록증을 갖다 내놓고 신고하니까 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문서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옆에다가 크게 방문신고만 이래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그죠? 자,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인터넷 시대니까 모든 신고는 가서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나가는 단원에서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라는 게 들어왔지만 제가 안 짚어드렸다고. 왜 안 짚어드리는 거면 전부 다 되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하나 딱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죠? 휴업,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되는 거예요. 왜 방문 신고만 된다고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를 꼭 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재는 아주 작게 강조를 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전자문서 X 요래 표시해놨잖아. 그죠? 그 정도로 해가 안 된다니까. 크게 X 확 찍어놔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방문 신고만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을 했다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조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없다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조문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나 40년 휴업할게 이럽니다. 우리끼리 말하면 40년 휴업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영업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왜 40년이나 휴업합니까? 하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래서 막 횡설수설 막 한다고. 그죠? 그래서 휴업은 얼마까지만 해야 된다? 6개월까지만 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다만 다음 사정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이병 동그라미, 취학 동그라미. 여러분 취학이 뭐죠? 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 개공사가 무슨 학교로 가죠? 아니 갑자기 뭐 초등학교 취학하는 게 아니고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부동산을 공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을 좀 다니고 싶은데 대학원은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해서는 못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취학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도입됐어요. 줄 것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지극히 당연한 경우인데 원래 처음 들어왔으니까 시험에서는 반드시 올라올 거예요.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가볍게 뭐 알고 있느냐나 지나갈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묻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임신, 출산의 경우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가 있다면 줄 거야 되죠?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도 시험에 들어왔어요. 자, 책 보지 말고 첫째 뭐? 요양, 병원으로 입원, 그 다음에 입영, 군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학,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요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여기까지도 가볍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면 3번 별표입니다. 휴업과 폐업의 일괄 처리라는 게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까지는 여러분 잘 봐야 돼. 자, 일괄 처리 별표하셨죠? 제가 첫째 줄을 읽습니다. 등록관청의 일괄 신고인데 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번 세무서장에게 일괄 신고.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하고 이제 두 줄을 읽었는데 주목합니다. 지금 휴폐업 단원에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등록관청이 강남구청이니까 폐업 신고하겠죠. 그리고는 사업자 등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관할을 하는 세무서, 강남 세무서에 가서도 폐업 신고를 해야 돼. 신고 몇 번 했다고요? 2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죠?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강남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면 거기서 저절로 세무서로 연락해줘. 그래서 세무서에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폐업 신고되니까 이전에 몇 번 신고하던 거, 2번 하던 거, 몇 번 가면 된다, 1번 가면 된다.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바로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강남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하면 거기서 저절로 강남구청으로 연락해 준다고. 그죠? 결국은 신고 2번 할 거 몇 번 간다? 1번.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게 해주는 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게 작년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꼭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들으셨다면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휴폐업 신고서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해야 한다. 이래 들어가면 X예요. X. 2군데 갈 걸 어디로 가면 된다? 하나만 가면 된다. 그죠?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거니까 출제자가 묻는다니까요. 이렇게 편리한 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58페이지를 봅니다. 자, 58페이지 재개 신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가볍게. 7번 줄 하나 끌까요? 휴업, 폐업 가볍게 들으셨는데 1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면 아까 부득이한 거 들으셨죠? 요양, 취약, 입영 이런 거 들었는데 그것도 없이 6개월을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동그라미. 이제 휴업, 폐업 신고 위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든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니까 제재 가볍게 보셨고 자, 그 다음부터는 전부 양식이죠. 자, 눈으로만 봅니다.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눈으로 보시면서 아까 공부했으니까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예요. 자, 아까 했던 거 물어봅니다. 고용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10일 내로 그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60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서 양식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쓰고 62페이지에 지점을 신고 확인서인데 자 지난주에 했는 거니까 물어봅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누가 교부합니까?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된 사무소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그거 하나를 짚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방금 들으셨죠?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자, 그럼 인장 등록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서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요? 개공사, 소공사. 그래서 그 양식 두 사람 위에 보이죠? 개공사 등록한다, 체크표. 소공사도 등록한다, 체크하라. 이런 말이죠. 두 사람이 인장 등록합니다. 64쪽에 가니까 방금 했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입니다. 휴업하면 휴업한다고, 폐업하면 폐업한다고. 여러분 휴업을 5개월 동안 한 자는 언젠가는 다시 영업하겠죠. 그러면 뭐 한다? 재개 신고서. 그 재개할 때 여기 체크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식도 눈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중개계약 파트로 접어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약하고 출발하니까 이게 조금 중요한 단원이 따라 붙었죠.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요 중개계약이 2교시에 출발할 건데 요거 하면 오늘 나오는 자료도 지참하고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하는 지참 자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출발합시다.